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 정의 보시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그랬죠. 그래서 이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뭐예요? 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한 사람? 취득한 자. 그래서 이 법에 동그라미 하시고 취득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이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저 법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법이니까 외국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경우고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로 부르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사무소를 갖춰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시가면 안 됩니다. 능력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가 공인중개사란 자격이기 때문에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란다? 공인중개사라 부르고 중개업 영위라는 말은 따라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고 바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등록자입니다. 아셨죠? 무등록자니까 몇 대 몇 그랬죠? 3대3.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셨죠? 딱 거기까지.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게 이 법이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중개업 영위입니다. 거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자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아까 개업공인중개사는 통을 줄여가지고 그냥 개공 그런 데 있죠. 요건 공인중개사 공중 그러고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했다는 말은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갖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있을까요?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기간에 휴업을 할 때 휴업이란 말은 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휴업을 할 때도 사무소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휴업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인 거 똑같죠? 그러니까 등록에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업무정지든 휴업이든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둬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나오면 맞는 말이다 X다. X입니다. 등록을 한 자를 부르기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뿐이고 이 사람이 실제 중개업을 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늘 예를 드는 게 등록을 한 그날 종전에 응모했던 이벤트 당첨이 됐습니다. 유럽 3개월 여행권이 당첨되면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가야 됩니다.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으면 중개업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그날 이벤트 당첨이 돼가지고 다음날 바로 출발했거든요.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등록했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등록했잖아. 등록한 자를 뭘 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사무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다만 뭘 안 해? 업을 안 하고 있죠. 중개업은 안 하고 있지. 놀러 갔으니까. 그래서 유럽을 돌아다녀도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셨죠? 다만 뭘 안 하고 있다? 업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등록을 하고 바로 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업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른다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공인중개사와 개공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 있죠? 이 법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중개업 0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뭘 말하느냐? 즉 등록한 사람이죠. 그럼 현행법상에서 새로 신규 등록이 되는 자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죠? 공인중개사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했겠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를 비롯해서 이 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현행법상에 신규 등록이 되는 자가 누구다? 공인중개사 법인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라고 부르면 누구를 말할까요? 공인중개사인 경우과 법인인 경우 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건 공인중개사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 중개법인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개공이 이 법에서 많은 사람이죠. 등록한 사람이죠. 그러면 특수법인도 법인 중에 하나죠. 법인은 개공 중에 하나죠. 따라서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일까요? 등록을 안 하는 게 원칙일까요? 등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수법인은 법인이고 법인은 개공의 하나니까. 아셨죠?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경우가 지역농협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역농협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단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원래 자기 고유 업무가 있을까요? 본래 고유 업무가 있죠. 고유 업무가 있는데 뭐도 할 수 있다고. 예, 중개업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부를 때는 개공은 그래 불렀잖아,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르는데 지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모든 개공은 그러잖아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여기다가 하나가 여기서 추가됩니다. 세 번째 뭐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더해지면 뭐란다? 모든 개공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서 부칙상의 개공은 세 가지의 제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들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지역적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었죠. 근데 아까 부칙상의 개공은 뭐였죠? 특광도로 제한됐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는 말이 오덱스다. 오입니다. 개공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말한다고? 저 둘을 말하니까 신규등록하는. 그런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이건 X죠. 부칙상 개공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오덱스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죠. 둘이. 그런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X죠. 신규 등록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무를 겸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면무를 겸할 수 있다. X.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할 때, 모든 개공이라고 표현할 때, 중개의뢰인이라고 표현할 때, 취득중개의뢰인이라고 특정할 때, 아셨죠?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장을 읽을 때, 조문을 읽으면 주어는 반드시 커팅하시고 하셨죠? 주어가 뭔지를 딱 봐야 되고요. 그러면 문장상에 보면 한국말은 맨 뒤에 있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술부 넣잖아, 그죠? 그러면 주어랑 여기 술부 있죠? 동사하고 이게 일치하는지를 봐요.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뭐가 뭐 해야 한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라는 게 일치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뭐 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또 목적이 나와요. 이 세 개가 일치하면 조문은 다 맞아요. 틀린 지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의 경우는. 아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그죠. 주어는 잘라야 되고 딱 끊어서 그 내용과 일치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공일 때, 부칙상의 개공일 때 이렇게 개공은 이 법에서만 사람이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래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목만 보시면 법인인 개공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부칙상의 개공이 있는데 통상 개공은 그럴 때는 뭘 말한다? 1번, 2번을 말합니다. 아셨죠? 지금 28페이지에. 그래서 모든 개공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가 추가된다고? 3번에 부칙상 개공이 포함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뭐라 불러요?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특수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럼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안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게 원칙인데 가장 대표적 경우가 지역농협 그랬죠? 지역농협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뭐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30페이지 갑니다.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소장 있죠? 소장이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실장 부장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등입니다. 그래서 개공등 그러죠. 등. 등은 누구냐면 고용인을 말합니다. 고용인의 종류가 몇 개 있냐 그러면 소속 그죠?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개보조원 해가지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은 차이가 뭐겠습니까? 자격증이 있으면서 업무를 보조하면 소공, 자격증이 없이 업무를 보조하면 중개보조원. 이건 일반인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소공과 중개보조원의 기본 차이는 아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중개란 개념을 얘기할 때 중개라 함은이라고 놓으면 제일 먼저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 지문에서 있잖아요. 용어가 다음 중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고 중개라 함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문에서 뭘 찾아야 돼? 그 밖에 이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들어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면 개공 등 그랬을 때 이 소공 있잖아.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딱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야 될 게 이겁니다. 예, 자격 정지 이렇게 기억나야 돼요. 또 자격 정지 그러면 소공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정지라는 이 처분은 누구에 관한 제재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제재를 말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나오면 이건 봐봐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중개보조원이.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딱 나오면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떠나가지고 일단 시험 지문에서 답을 찾는 요령이라 보시고 소공이 나오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나오면 소공, 중개보조원이 나오면 행정처분 과태료 X. 이게 딱 기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 보셔요. 이게 30페이지에 저기 위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보고 있습니까?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커다시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그랬죠? 소속된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으로서의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 법인에 있어서 사원 임원인자로서의 소공도 있습니다. 종류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고용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렇게 종류 몇 개라고? 2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고용인이라 할 때 이 소공은 고용인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법인의 사원임은 포함해가지고 딱 보시고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잘라주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래서 자 구분할게.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중개업에 종사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중개 업무 수행은 자격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가장 대표적 경우가 누굴까요? 개공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개 업무 수행은 뭐냐 그러면 중개 업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있잖아요. 의뢰인 중에서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아까 뭐 했죠? 확인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중개 업무 수행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할 때 등은 누구죠? 소공을 말합니까? 둘 다를 말합니까? 둘 다니까 이렇게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X는 아시겠죠? 중개 업무 수행은 자격 있는 자만 됩니다. 개공 등이 주어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개 보조원은 확인 설명과 이렇게 하면 X죠. 확인 설명은 소공만 돼요. 하게 되면. 그리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종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등입니다. 중개업 종사라는 말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안내라든지 일반 서무라든지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는 경리라든가 운전기사 있죠. 경리라든가 운전기사까지도 그 행위를 중개행위를 봐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건 중개사무소에 있는 자 있죠. 소속된 자의 일련의 행위들은 다 중개업 종사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누가 개공 등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되겠죠. 따라서 자격 없는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되는데 자격 없는 일반인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은요 안 돼요. 그래서 중개 업무 수행과 중개업에 종사라는 표현을 구분하시겠죠?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주어가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죠. 주어가 개공 등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요. 주어가 개공은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개공 소공은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이해합니까? 네, 구분해야 됩니다. 주어는 항상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 수행을 하거나 뒤에 보니까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죠? 까지. 그러면 오른쪽 가보십시오. 중개 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 보조원은 봐봐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딱 끊고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지.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덱스다. 왜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사람 말이 빠져버렸죠? 빠져버리면 이건 고용인에 관한 정의입니다. 고용인이 뭐죠?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아셨죠? 잘라서 다 기억해야 되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지문에서 답을 찾는 요령이라 했는데 소공이 나오면 제일 먼저 기억날 건 자격정지, 중개보조한다 그러면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오덱스다. 오입니다. 안 된다니까. 아셨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용어 정의는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니까 중개 대상물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중개 대상물인데 자, 첫 번째 33페이지에 박스 있죠? 박스에 딱 보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은 법률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그죠? 아까 제가 딱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였어요. 법령입니다. 그러면 법률상에 정한 게 몇 개 있었죠? 토지하고 건축물, 그죠?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정착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몇 개 있죠? 2개. 통상 우리가 부동산 그리고 정착물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땅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있잖아요. 정착물은 땅을 사고 팔면 어떻게 되죠? 함께 이전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따로 정착물 가운데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있냐 지금 그거 보는 거예요. 어쨌든 통상 우리가 토지 건축물을 뭐라 그럽니까? 부동산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걸 협의의 부동산 그럽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죠?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에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가 있으면 광의도 있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할 때는 임모하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까지 해서 몇 개? 3개. 등기 등록에 의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박 있죠. 선박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이게 이제 어중간한 거예요. 그냥 선박이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그러면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있잖아요. 전혀 모를 때는 당연히 동산이 그러겠죠. 왜? 배가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들은 풍을 있잖아요. 그죠? 아, 선박 중에서도 그냥 접어두고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물으면 동산이라 대답하면 돼요. 문제는 톤수가 그죠? 몇 톤? 20톤 이상이 되면 뭐라고? 의제 부동산이 돼요.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인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 그랬는데 준부동산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딱 몇 개? 3개만. 그래서 준부동산 앞에 뭐가 붙어요? 일부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중개상물은 법령으로 정한다. 중개상물은 첫 번째 법률이다, 법령이다. 법령으로 정한다 하나. 그다음에 중개상물은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단 여기서 2가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법정 중개상물 5가지라야 뭘 정하죠? 이 법을 정합니다. 법정 중개상물 5가지라야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이 성립한다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 그리고 법정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범위까지 해서 제한되는 게 특정 짓는 게 요 몇 개? 5개입니다. 그러면 법정 중개상물에 대해서 교재에 33페이지의 내용을 딱 보면 자, 2번째 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래 중개업을 하려면 일반인도 뭐 할 수 있죠?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하라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 되어 있고 2번째 줄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 무등록자죠.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 몇 대 몇이다? 3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대 3.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시겠죠? 3대 3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씩 풀어보시면 첫 번째 토지 있죠? 토지 첫 번째 토지는 딱 주의하실 게 일단 적어놓고 할게요. 기억하실 게 2가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일필지 일부 일태하고 지역권이죠. 지역권에 관한 내용만 딱 주의를 하시면 돼요. 토지의 거래단위, 법적 등록단위 그럴 때 우리가 필로 계산하죠. 그래서 보통상 뭐라고 불러요? 필지 그러죠. 일필지. 그러면 거래단위는 뭐라고? 일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고 판다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린다. 저당권, 건저당 있죠? 이런 경우에 거래단위는 일필지 일부입니까? 일필지 전부입니까?
전부죠, 그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일필지 요 일부 있죠, 이거. 일필지 일부를 있잖아요. 일부를 사고 이게 A 거거든요. 이 A 소유의 일필지를 B에게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두 사람 사이에 사고 파는 게 되지. 그죠? 문제는 A하고 B하고 사이에 시골에 갔어요. 가서 이 밭을 보면 한 가족이 1년간 먹는 채소를 키우는데 필요한 땅이 한 평이랍니다. 한 평만 있으면 한 가족이 그 뭐 상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상추나 채소를 갖다가 1년 내도록 먹을 수 있대요. 한 평만 있으면. 그러니까 땅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니 살아. 그러니까 내 살게 그랬어요. 두 사람 사고 팔 수 있죠? 가서 봤잖아. 근데 문제는 A가 이 땅을 요 나머지 땅 있죠? 이 나머지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땅을 C한테 팔 수 있을까 없을까? 팔려고 하면 등기부상에 이 땅은 누구 거로 되어 있죠? 전체가 A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이만큼만 따로 팔려면 뭐 해야 돼요? 분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분필 절차를 거쳐야만 뭐합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이해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일필지 일부를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맞는 거냐죠. 일필지 일부는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O다 X다? O입니다. 여기서 거래는 매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거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거래라는 게 매매도 있잖아, 그죠? 그럼 매매라는 걸 전제로 하면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틀린 말인데 이전에 시험에 나오기를 일필지 일부는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옳은 지문으로 처리했어요. 왜? 넓은 의미에서 매매만 아니라 통상의 거래를 말하기 때문에 이 지문에는 그죠? 사용 수익에 대한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이 뭐였어요? 지상, 지역, 전세권 있죠? 이 세 가지가 돼안돼? 돼요. 도면 첨부해서. 그리고 임차권 설정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돼요. 빌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들 때문에 일필지 일부를 거래할 수 있다는 표현도 맞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잘 들어보세요. 일필지 일부는 분필 절차를 거쳐야만 매매할 수 있다. 맞죠? 일필지 일부는 분필 절차를 거쳐야만까지 똑같죠? 거쳐야만 거래할 수 있다. X.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용익물권, 임차권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필지 일부는 그냥 거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의 경우라면 분필 절차를 거쳐야만 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지역권인데 지역권이 있잖아요. 지역권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요역지하고 승역지로 나눠지죠. 요역지, 승역지 그랬는데 우리가 땅을 사고 판다 그럴 때 핵심적인 요건이 뭘까요? 3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땅이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아셨죠? 이게 A지고 이게 B지라 그러면 이 땅은 괜찮죠? 이 땅은 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지입니다. 맹. 사방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땅을 그죠? 그러면 여기라고 할 지역권을 할 때 이 역은 공간적 범위가 아니죠. 용역, 서비스 아셨죠? 편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편익 제공을 필요로 하는 땅이 뭐죠? 요역지. 이용되는 땅이 승역지인데 그러면 B지는 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그죠? A 땅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용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B지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여기는 도로 나가는 게 필요 없고 여기는 도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야?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역권 중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OX? X고요.
지역권 중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도 오죠. 그래서 두 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땅은 일필지 일부일 때하고 지역권 중에서 요역지인가 승역지인가 따라서의 구분이 있죠. 그것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땅은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땅.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분필하지 않은 일필 토지 일부라도 지상지역 전세권의 설정 및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므로 대상물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니까 건물입니다. 건축물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인데 1번에 보십시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개념과 민법상에서의 건축물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건축법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뭐라 되어 있어요? 지붕과 기둥, 그러니까 지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맨 동그라미 이름 마지막 줄 민법상에서는요, 최소한 지붕과 기둥, 주벽까지 줄을 딱 긋고 이게 뭡니까? 몇 가지 요소입니까? 세 가지 요소입니다. 건축법상에서는 지붕을 기준으로 한 가지씩만 더 붙이면 되는데 민법상에서는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건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두 번째 줄 뒤에 있어요. 판례에 의하면 보입니까?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건물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은 지붕을 기준으로 한 건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몇 개? 지붕, 기둥, 주벽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만 뭐라고? 건축물로 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까지.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자, 그 개념이 3번으로 이어져요. 건축 중인 건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한 번씩 궁금해 보지 않았어요? 저거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저 짓고 있는 걸 어디까지 지어졌을 때 건물로 볼 건가? 어디까지 지어졌을 때 건물로 판단할 건가 말 건가가 중요합니다. 언제? 아까 경매 처분할 때 땅이 경매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매 그 정보에 보면 대법원 그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대부분 경매 그 들어가 보시면 그 물건에 대해서 딱 검색을 하면 그 현황 있잖아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 되어 있냐면 제시 외 건물 있음 법정 지상권 인정 아시죠?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이라는 게 뭔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말은 그걸 건물로 볼 거냐 말 거냐죠. 그래서 건물로 본다는 기준이 뭐라고? 이거요. 지붕과 기둥, 주벽 세 가지 요소로 갖췄을 때.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주벽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뭐라 된다고?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즉 등기라든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 대상물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시방법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공시라는 거 있잖아요. 공시.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뭘? 누구 건지. 그러니까 공적으로 보여준다 할 때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뭘까요? 등기입니다. 등기부상에 A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 의뢰를 받으면 당연히 등기부를 떼보겠죠. 등기부를 딱 떼봤을 때 A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 부동산이 A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A 거라고는 생각 안 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A 소유일 거라고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 진짜로 A가 주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추정할 뿐이지. 그리고 점유도 마찬가지. 소유관계를 외부로 알리는 방법 가운데 점유.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오토바이의 누구? 주인이라 생각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훔친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명인방법인데 공시방법 가운데 관습법상에서 명인방법이 있습니다.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 여기 인이 뭐냐면 무슨 인식? 소유에 관한 인식. 이게 누구 건가라고 소유의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관습법상의 방법. 그러니까 이건 뭐 수목 같은 경우들인데 그죠? 이렇게 했으면 이 명인방법이 띠를 두른다든지 아니면 앞에 팻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수피에다가 있잖아요. 나무껍질 벗겨가지고 김 암무게 1, 2, 3, 4, 1년 아시죠? 김 암무게 1, 김 암무게 1년번호로 쭉 적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이 나무가 누구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명인방법에 의한 경우는 어떤 권리의 대상이겠어요? 소유권의 대상입니다. 소유권. 아셨죠? 소유권. 그래서 요게 공시방법인데 지금 보시니까 위등기 무허가 건물도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은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 X. X 이해하겠죠?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도 거래 단위가 1필지였죠. 근데 건물도 한 동 단위입니다. 원래 건물의 거래 단위는 뭐라고? 한 동 단위다. 그런데 첫 번째 줄에 집합 건물은 각각의 호수별로 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호수별로 이게 뭐냐면 구분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거래 단위는 한 동 단위가 원칙 건물이니까 동인데 한 동의 호수호별로도 계약이 되죠. 그죠? 이게 뭐라고? 구분 소유권입니다. 그럼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조상의 독립성과 그 다음에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의 뭘 갖춰라? 독립성을 갖춰라. 그러면 여기 더하기 돼 있죠. 더하기는 둘 중 하나, 둘 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에 옛날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구분 소유권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거나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인정된다. OX. X죠. 구조상 독립성 과입니까? 독립성 인합니까? 가. 구분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까 개공은 모든 개공은 중개 의뢰인은 취득 중개 의뢰인은 처럼 표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봐봐요. 하고 하거나가 같지 않죠. 뭐뭐와 나가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에 보면 한 경우랑 할 경우라는 게 그죠? 같아야 달라요. 그죠? 한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할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그죠? 같지 않다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진짜 더럽게 말장난하네. 이거는 정말로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말장난인데? 말장난은 이렇게 하나 아셨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게 말장난이에요. 어미가 180도 다는데 어떻게 똑같아 이게? 장동민이하고 장동건이가 같아? 한자 차이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우와 장동민하고 장동건하고 그냥 비슷한데 그냥 봐주지. 그저 봐줘야 돼. 몸값이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의미상에서 봐봐요. 제 나왔던 것 중에 들으면 열받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잘 처음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토지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지번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반드시 하시죠.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시험에 실제로. 이게 똑같은 질문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지번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는 거 틀린 거야? 틀린 겁니다.
토지에 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A 겁니까? 우리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죠. 등기 제도가 이원화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소유관계 불일치입니다. 소유관계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비록 동일 지번이라도 둘 다 떼봐야 돼, 안 떼봐야 돼? 떼봐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돼, 지문이.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지번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건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둘 중에 하나는 꼭 확인하시오라는 말이고 뒤에 거는요. 둘 다 확인하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사실은 읽을 때 우리가 접속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연결 이런 거 딱 구분하고 보통 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읽어갈 때 인식을 안 하면 그냥 가요. 두루뭉술하게. 그죠? 그리고 봐봐요. 한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니은하고 리을밖에 차이 없어요. 근데 의미가 많이 다르죠. 이거는 뭐다? 사후 신고고 이거는 사전 신고죠.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해야 되는데 딱 정해 쉬워요. 공인중개사법상에 신고가 나오면 사전 신고예요, 사후 신고예요? 사후 신고예요. 사전 신고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 질문상에서 좀 사전 신고라고 개념이 딱 나오면 뭐라고? 하나 빼고는 다 틀린 거야. 휴표 같은 거 있죠?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해란 말이 맞는데 아셨죠? 그걸 뺀 나머지가 미리 신고해야 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OX다? X라고. 근데 그런 건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의외로 이런 지문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장난이라 생각하면 짜증밖에 안 나거든.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고 정확한 거구나 이거. 응? 좋게 해석해줘. 그러니까 굉장히 아셨죠? 정확하게 판단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법 조문을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깔았어 안 깔았어요? 한 시간 쉬고 깔았어 안 깔았어요? 보니까 안 깔은 것 같은데 안 깔은 것도 안 깔았죠. 원래 항상 생각하면 그때 바로 하세요. 그렇죠? 생각하면 바로 하세요. 그죠? 나중에 사랑한다고 말을 해볼까? 그거 안 통한다. 그냥 눈에 딱 봤을 때 해주면 돼. 그죠? 시험은 뭐라고? 운칠기삼이라니까요. 운칠기삼이면 그럼 뭘 해야 돼? 마음보를 잘 써야 돼요. 심보를.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남은 좋게 봐줘야 돼요. 딱 오는데 아이고 저 인간 봐라 오늘 저 봐라 공부하러 오면서 봐라 저래 쳐입고 왔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래 쳐입고 오든가 말든가 니나 신경 쓰세요. 본인이나.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전에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수업을 듣는데 제가 뒤에 이제 얘기 들었어요. 직장만 다녔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옷이라는 게 정량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왜냐면 직장을 딱 그만두고 이제 바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공부하러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출근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옛날 뭐 공직 근무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한 그 50 넘어서 이게 업을 그만뒀으면 그죠? 굉장히 좀 나름 인텔리지거든요. 그래서 탁 이제 아침에 출근하듯이 탁 꾸미고 화장을 하고 옷을 정장을 탁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딱 학원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반응들이 있잖아요. 와, 저 아침에 저렇게 꾸미고 오면 얼마나 바쁘게 왔을까? 대단하다. 정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공부하러 오면서 저래갖고 뭐, 왜 그 반응이 나오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좋은 쪽으로 이해해도 충분히 그죠? 공감이 가는데, 야, 진짜 부지런하다. 그죠? 저는 정수는 공부하면 꼭 합격하게 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이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마음보를 잘 써야 돼요. 항상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좋은 말.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있잖아요. 이 칭찬하고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가 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날 연말이라고 있잖아요. 그 한 해 동안 뭐 했다고 그랬고, 조그마한 이렇게 상 비싼 걸 줘요. 그러니까 무슨 선물을 주더라고. 그게 딱 받는 순간 뭐라 생각했는지 압니까? 야, 내년에는 안 빠지고 와야지. 이 생각했다니까? 그게 뭐라고, 그죠? 안에 뭐라 들어있겠어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마음이 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든가 이런 자기 격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좋게 얘기해 주세요. 좋게. 그죠? 자, 어쨌든 이런 표현의 차이가 이 과목은 아셨죠?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분양권 입주권이죠. 분양권 입주권은 우리가 건물의 범위를 말하거든요. 건물이라는 게 현존하는 건물만이 아니고 뭐도 포함돼요? 장래의 건축물도 대상이 돼요. 장래의 건축물이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분양권이냐 하는 건데,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의 개념은 동호수가 특정돼야 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죠. 이 장래 건축물을 분양권이라 하고, 근데 판례상에서 분양권은 뭐가 됩니까? 건물로 봐요. 건물로 보니까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사고 팔 수 있고, 사고 파는 걸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에서는 분양권이 뭐예요? 권리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권 살 때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는 이유입니다. 그죠? 다만 사고 팔았을 때 차익이 있으면 양도세 내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데 판례상에서 뭐라고 한다고? 건물로 봐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건물만이 아니라 장래의 건물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분양권이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은 봐봐요.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해서 보통 1순위 당첨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청약통장 가지고 있겠죠. 청약통장 같이, 그러니까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겁니까?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니까? 예, 미정입니다.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뭐란다? 입주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이러시면 돼요. 여기 보면 중개상물에서 권 있죠, 권. 권자가 붙는 것 중에 중개상물은 분양권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재개발 하잖아요, 그죠? 도시 재개발 등을 하면 이제 막 철거하겠죠, 그죠? 그때 다른 곳에서 그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토권이에요. 대토권은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권자 붙는 것 중에 대상물은 분양권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분양권하고 그 다음에 뭐 대토권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이 보이십니까?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를 사고 팔면 함께 이전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런데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있죠. 거기에 본문에 동그라미 기억에 가셔가지고 줄 거예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까지 줄 다 끄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입니까? 수목의 집단입니까? 둘 다 이래지. 둘 다 아셨죠?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만이 아니라 개개의 수목도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 독립한 별개의 객체로 대상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수목입니다.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안 된다 그러면 돼요. 그냥 정착물 가운데 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1번입니다. 넘어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임목 있죠.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는 조금 또 쉬었다가 계속 가겠습니다.